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의 참혹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가명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리메이화로 가명 처리했습니다. 1966년 30세의 여의사 리메이화가 겪은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 시대가 인간에게 강요한 극한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도대체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리메이화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녀는 30세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TC의 한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나는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녀는 이틀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혈압이 높아 건강이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사인방이 몰락한 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구했던 것일까요? 해친 것일까요? 1966년 8월 26일 아침, 리메이화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중학생 홍위병들이 발로 문을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본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래층 방 하나를 세놓은 것이 전부였죠. 그저 작은 집주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새를 놓는 것도 착취로 간주되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박살냈습니다. 리메이와 가족은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 순박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놀라 넋이 나갔죠. 아버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해방 전에 그림 한 점이 미국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홍위병들은 바로 그 전시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더러 제국주의와 연락하고 외국과 내통한 간첩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홍위병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문화대혁명 시기였으니까요.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골목의 집들은 대부분 홍위병들이 쳐들어와서 부수고 때리고 뒤지는 난리였습니다. 죽인다고 말하면 정말 죽이는 시절이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홍위병 한 무리가 들이닥치고 나면 또 한 무리가 오고 좀 있다가 또다시 들이닥쳐서는 멋대로 집안을 수색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봉인 딱지를 붙이고 갔죠. 책이며 그림이며 전부 꺼내서 가득 쌓아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집 안팎으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과 리메이화는 방 안에 갇혀 가죽 혁대로 두들겨 맞았고 머리카락이 전부 잘렸습니다. 한 번은 골목 입구에서 무릎 꿇린 채 비판투쟁을 당하기도 했어요. 한순간도 가만히 놔두질 않았고 끊임없이 오가며 괴롭혔답니다. 사람 꼴이 아니었지요. 도시 전체가 가산몰수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도처에서 꽹과리를 치며 가두 비판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지요. 당시 리메이화는 의대를 졸업하고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공산당 청년단원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해 선진 일꾼으로 뽑히기도 했죠. 의료대를 따라 농촌으로 내려가서 일하다가 과로로 간염에 걸려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아래층에,
부모님은 위층에 살고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 고향 마을에 불어닥치는 바람에 화를 당한 것이죠. 8월 28일까지 꼬박 사흘 동안 리메이화와 부모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그릇도 다 때려 부쉈거든요. 홍위병들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냄비를 가지고 가서 오빠 아이들에게 주고 국수를 끓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위층에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홍위병들이 또 들이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또다시 가두행진 비판투쟁과 끝도 없는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당시 집안의 전기선은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감전사고라도 일으켜 자살할까봐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사방이 온통 까맸어요. 세 사람은 위층 복도 바닥에 앉아 어떻게 죽을지 의논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고 벌써 새벽이 되었어요. 곧 날이 밝을 테니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죽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각 깎는 작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열쇠 꾸러미에 묶여 있었는데 홍위병들이 집안을 뒤질 때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마치 목숨을 구해줄 도구인 것처럼 반가웠죠. 리메이화는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칼로 경동맥을 끊어 공기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색전증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죽는 길이었죠. 아버지가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리메이화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 딸이 의학을 공부해서 이런 방법도 알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리메이화가 먼저 부모님의 경동맥을 끊은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세 사람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손을 잡은 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리메이화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정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은 리메이화를 살리고 당신들만 죽으려 했어요. 하지만 리메이화는 그건 안 될 말이라며 부모를 죽게 만들면 자신은 사형당할 죄를 지은 것이라 어차피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날이 밝아오려고 하자 부모님은 빨리 손쓰라며 리메이화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엄마 아빠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야. 조금 있으면 홍위병들이 다시 들이닥칠 텐데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또 어떻게 견디겠니? 아버지의 긴장된 모습이 리메이화를 재촉했습니다. 리메이화는 바닥을 더듬어 펜과 종이 2장을 찾아 어둠 속에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결연하게 사회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무상계급 문화대혁명 만세. 남편과 오빠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연루되지 않도록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무관의 두 집안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죽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죽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죽는 사람이 이 모진 운명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었죠. 부모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그래, 당신과 내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기로 했습니다. 리메이화는 뛰고 있는 아버지의 경동맥을 더듬어 단번에 찔렀고 곧바로 뜨끈뜨끈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직도 맥이 있니?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버지는 빨리 죽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 역시 리메이화가 살아남아서는 안 되고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이해했거든요.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바로 따라 죽을 거예요. 어머니는 마치 치료받는 환자처럼 리메이화가 빨리 어떻게 해주기를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둘째 오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홍위병이라도 온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오빠는 올라오자마자 리메이화를 껴안았어요. 일이 틀어져 세 사람이 함께 죽을 수 없게 된 것을 깨달은 리메이화는 다급해져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리메이화는 오빠를 힘껏 밀어내고 3층으로 올라가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떨어졌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물가물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언뜻 홍위병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정말 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옆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지만 그건 환각이었습니다. 리메이화는 눈을 감고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아버지가 목숨을 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도 착각이지 않았나 싶어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어났을 때 엄마도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리메이화의 뒤를 따라와서 리메이화가 뛰어내리자 바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신문할 때 그 과정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울었고 또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에 울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왔을 때 올케가 말해주기를 당시 리메이화와 엄마는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원 측은 리메이화만 받아주고 엄마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엄마를 강제로 모시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출신 성분이 나쁘면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조차 출신 성분이 좋은 환자들을 조직해 출신 성분이 나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판 투쟁을 하기도 했어요. 리메이화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화장되었고요. 리메이화 또한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 감옥에 있는 신생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왼쪽 종아리 정강이가 골절되었고 오른쪽 허벅지 뼈는 가로로 골절되어 전체가 다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다리의 일부를 자른 다음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양쪽 뼈를 잡아당겨 벌렸어요. 하지만 감옥으로 보내면서 모래주머니를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감옥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오전 10일시였어요. 오후 2시쯤에야 출근한 감옥병원 직원들이 도구를 가져와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큰 바늘을 집어넣어 벌린 다음 조금 있다가 원상 회복시키고 잠시 후에 다시 늘리곤 했습니다. 리메이화를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치료는 했지만 잘못되어 지금까지도 다리가 짧습니다. 뼈가 5분의 1 정도만 붙어서 관절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아프답니다. 참 이상한 게 부러진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도 아프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았죠. 정말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열흘 뒤 리메이화는 구속되었고 수갑을 찼습니다. 1966년 9월 7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1968년 리메이화는 문혁의 항거한 살인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은 형사범죄였지만 문혁에 대한 항거는 정치범죄여서
죄질이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는 자산계급 가정 출신으로 해방 후 개조가 미진했다. 무상계급 문화대혁명 중에 감히 계략을 꾸며 자살을 통해 문혁에 항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아버지를 죽인 다음 처벌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 스스로 인민과 단절하고 인민의 적이 되고자 했으며 이미 항거죄와 살인죄가 구성되었다. 군관외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리메이화가 주부였다면 선처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본가계급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그건 아버지를 문혁의 박해로부터 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서 죽였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리메이화가 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것은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리메이화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신 줄 알았거든요.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셋이 같이 죽기로 했는데 아빠는 죽고 나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으니 평생 엄마를 볼 수도 없는데. 조카들은 면회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잘 계세요. 할머니가 고모에게 전해달랬어요. 감옥에서 바르게 개조해서 감형을 받아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간수들은 가끔 리메이화에게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숨겼던 거예요. 사실 리메이화는 엄마가 돌아가시길 바랐어요. 산다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누군가 그때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마음을 비웠을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곳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에 이런 외딴 곳이 있구나 깨닫게 되지요. 대부분은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리메이화는 처지가 달랐어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항상 아버지에게 속죄하는 마음뿐이었으며 열심히 노력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엄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오빠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배달은 남매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엄마가 같은 줄 알았지요. 리메이화가 아버지를 죽였지만 오빠들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주 면회를 왔고 먹을 것도 보내주었어요. 오빠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했지만 눈물은 말라서 나오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게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널 이해해.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널 돌볼 거야. 그런 오빠들에게 속죄하는 길은 죽으림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봉틀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전동 재봉틀은 사용할 줄 몰랐기에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만 이내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깃을 재봉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지만 간신히 해냈어요. 손재주가 필요한 일은 리메이화가 가장 잘해서 일이 전부 그녀에게 몰렸고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답니다. 또 벽보와 칠판 신문 만들기, 쓰고 그리는 일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홍기와 마오주석 어록 같은 것도 만들었답니다. 지금 리메이화가 쓰고 있는 안경 도수는 마이너스 3.5디옵터였습니다. 재봉틀을 돌릴 때 바늘만 들여다보다가 근시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진료하기도 했는데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 대장과 그의 아이들도 진료해야 했고 심지어는 간수의 친척과 친구들, 공장 간부들까지 그들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야 했답니다.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누가 배가 아프다거나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 진료를 가야 했고, 그러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해야 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죽도록 일만 했지요. 그러자 리메이화를 대하는 간수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지금도 가끔 우리 병원에 아이들을 데려와 진료를 받곤 한답니다. 당시에는 간수들이 상냥한 얼굴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칭찬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몇 날 며칠이 아주 행복했으니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메이화는 1966년 9월 7일 감옥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은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몹시 추웠던 어느 날 홍위병들이 집에 들이닥쳐 남편의 옷과 물건을 압수하고 부쉈습니다. 리메이화 때문에 그 사람까지 잘못될까봐 이혼하자고 편지를 보냈어요. 9월 말에 그들은 이혼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누나가 찾아와 20위안과 영양 보조식품들을 주고 갔어요. 리메이화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는 돈과 물건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누나에게 전했어요. 당시 리메이화는 무일푼이었기에 5위안만 남기고 나머지 15위안은 담당 대장에게 부탁했어요. 엄마에게 붙여달라고요. 엄마가 죽은 줄 몰랐으니까요. 그는 전역한 군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리메이화가 울면서 매달리자 나중에는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누나는 그 뒤에도 다시 찾아왔고 30위안 정도를 주고 갔어요. 그렇게 대여섯 차례 면회를 다녀갔고 리메이화에게 준 돈도 120위안쯤 되었어요. 매번 대장에게 부탁해 이 돈을 모두 엄마에게 보냈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리메이화를 원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 뒤 리메이화는 판결을 받았고 가족들과의 면회도 허락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만날 때마다 그저 건강해야 한다는 것과 어록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로 면회 시간의 절반을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울기만 해서 몇 마디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리메이화가 돈을 붙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녀도 겸연쩍어 묻지 않았습니다. 1979년 추록해 가족들과 얘기해보고 나서야 그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오랫동안 그 대장을 은인으로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보내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만 해도 가택수색 및 가산몰수를 당한 집에는 신문이나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돌려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긴 그만하겠습니다. 감옥에도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래 통통했던 리메이화가 그 일을 겪고 난 뒤 살이 빠져 45kg도 되지 않자 어떤 대장은 올케 언니가 면회 올 때 영양증명서를 몰래 건네주었답니다. 올케 언니는 다음 면회 시간에 간식거리를 1kg 넘게 넣어주었는데 그걸 받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리메이화보다 엄마와 조카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하고 말이죠. 감옥 밖의 사람들도 생활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한 달에 약 1.5위안을 지급했는데 휴지나 비누 사는 걸 제외하고는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어요. 치약도 한 통을 사면 아껴서 몇 달을 썼어요. 최대한 절약해서 모은 돈은 집에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아니라면 리메이화가 살아갈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죄를 지었으니까요. 리메이화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학습과 비판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리메이화는 문화대혁명에 항거한 것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통렬하게 자아 비판을 했어요. 간수들은 그런 그녀를 불러
크고 작은 비판 대회에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자아 비판을 하는 것도 확실히 좋은 점이 있어요. 가끔 비관적이 되곤 했는데 자아 비판을 할 때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의 교육을 받아왔으면 당연히 정부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책을 믿었더라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아 비판을 하면서 정책을 믿게 되었고 살아가는 힘도 생겼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니 효과가 있더군요. 1972년 유기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감형된 것은 가장 관대한 조치였습니다. 셈해 보니 1982년에 나갈 수 있겠더군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인방이 몰락하자 법원은 리메이화의 사건을 재심리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무역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으며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는 집단 자살로 보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2, 3년 앞당겨 나올 수 있었어요. 새로운 판결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리메이화에 대한 문역 항거 및 살인죄 판결은 성립될 수 없고 이에 원래 판결을 취소하는 바이다. 리메이화에게 무죄 석방을 선고한다. 리메이화는 1979년 3월 23일 추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땐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오빠가 예전에 농촌 의료대에서 일할 때 입었던 낡은 옷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보내주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줄곧 그 낡은 옷들을 입었기 때문에 나올 때쯤에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가족들을 만났지만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리메이화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월 1일 노동절부터 아동병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을 쉬었던 거죠.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머릿속으로는 온통일 생각뿐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아남은 것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 리메이화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마오 주석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설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갔지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죽지 않았니? 너보다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그들도 견뎌내고 꿋꿋하게 살아가지 않니? 병원은 리메이화를 배려해 주었어요. 옛날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런 그녀를 병원 단체 기숙사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리메이화는 이슬람을 믿는 회족이어서 밥 먹을 때가 곤욕이었는데 조카가 매일 도시락을 싸다 주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어쨌든 돌봐야 할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없어서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전공책을 읽을 수 없었으니 이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지요. 리메이화는 8개 병동을 책임졌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 30분에 퇴근했으니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죠. 어느 날은 야근을 하는데 갑자기 솜을 밟은 듯 휘청거려서 혈압을 재보니 최고 혈압 180, 최저 혈압 100이 나오더라고요. 리메이화는 얼른 혈압을 낮추는 황산 마그네슘 주사를 맞았습니다. 30분간 수액을 맞고 다시 재봤지만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최고 혈압이 200으로 올라갔지 뭡니까. 그날 병동을 순서대로 돌아야 했는데
간호사들은 리메이화가 힘들까봐 일부러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또 존경했답니다. 이번 과에서 1년 동안 일하기로 했었는데 반년 조금 지나 바로 주치의로 승진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어요. 화둥 방직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답니다. 젊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한 선임 기술자가 그를 특별히 인정했다고 해요. 반우파 투쟁 때 그 선임 기술자가 우파로 몰렸답니다. 선임의 잘못을 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그는 고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선임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자신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은 할 수 없었다고요. 결국 그 사람도 함께 우파로 몰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우파인 줄 알았대요. 이번에 누명이 벗겨지고 우파 딱지를 떼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의 당안을 보더니 그랬다고 해요. 당신은 누명을 쓴 거요. 우파도 아닌데 얼떨결에 20년 동안이나 우파가 된 거라고요.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으며 결혼도 못했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는 올해 50세였고 줄곧 독신으로 살았어요. 맞아요. 리메이화와 그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통했고 그 사람은 리메이화를 세심하게 보살펴 준답니다.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둘째 오빠가 아들을 양자로 삼게 해주었는데 지금 베이징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최근 공장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항상 아버지를 생각해요. 병원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라고 묻곤 해요. 그때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을 강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친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죠. 엄마에게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요. 리메이화가 그때 그런 짓을 하지만 않았다면 부모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어떻게든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리메이화는 아버지를 해친 걸까요? 구한 걸까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국 아버지를 해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은 모두 이해되는데 그 일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이런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죄가 없고 모두 사인방이 저지른 일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리메이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리메이화가 잘 사는 것만이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과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리메이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고 살아가야 할 상처와 의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풍이 휩쓸고 간 중국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화와 같은 혹은 더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가족에조차 정치적 올바름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그 시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을 강요당했던 그 시절, 리메이화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성이 소멸된 시대에 인간성을 표현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식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참담한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요? 리메이화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져야 할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